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재홍입니다. 올해 70살, 지금은 강원도 평창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만 해도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그 전에는 28년 동안 중소기업 회계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졸업 직후 S전자의 협력업체 회계팀에 입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계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용돈 기입장을 만들어 쓰고 중학교 때는 가족의 한 달 생활비를 표로 정리해 드렸을 정도니까요. 숫자와 표, 차트가 제게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정확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차이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성격 때문에 직원들은 저를 계산기 정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결산 보고서에서 100원 차이가 났는데 새벽 3시까지 남아 결국 그 100원을 찾아낸 적도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정 팀장이 있어서 우리 회계는 걱정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제 취미는 항상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인천 자가 아파트 베란다에 상자 텃밭을 만들어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길렀고 주말에는 인근 주말 농장을 빌려 각종 채소를 심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제가 주말마다 거기서 흙을 변형되고 햇볕에 그을리는 모습이 회사의 꼼꼼한 회계사와는 전혀 달라서 항상 놀라워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했는데 우리는 퇴직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제가 60이 되는 해에 은퇴하여 작은 사업을 시작하자고 말입니다. 퇴직 3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양평, 가평, 춘천 등지의 땅을 둘러보고 약 50개의 사업 아이템을 리스트업한 뒤 하나씩 분석했죠. 제 회계사적 현실 감각으로 최종 선택은 양평 펜션이었습니다. 퇴직 2년 전 저는 2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지 분석, 경쟁업체 조사, 초기 투자 비용 및 5년간의 예상 수익까지 꼼꼼하게 계산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회계사 친구에게 검토를 부탁했고 그는 주말 수익만으로도 월 500만 원 가능하고 연금까지 더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2018년 8월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28년간 다녔던 회사를 떠나는 날 직원들이 깜짝 환송회를 열어주었죠. 정 팀장님 덕분에 회계 프로세스가 완벽해졌습니다. 라는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퇴직금 1억 5,166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개인연금 5천만 원, 그리고 아내의 퇴직금까지 합쳐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9월 드디어 양평에 1억 원을 주고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8천만 원을 투자했죠. 숲속 쉼터라는 자연 친화적 콘셉트로 객실은 4개로 정했습니다. 더 많은 객실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질을 고려해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꼼꼼한 성격은 펜션 사업에도 그대로 발휘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했는데 영어와 일본어 섹션까지 추가해 외국인 관광객도 타겟팅했습니다. 개업 전 6개월간 인근 커피숍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고 아내는 조식 메뉴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고객이 아침에 신선한 에그 베네딕트와 수제 요거트를 먹으며 숲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했죠. 2019년 3월 15일 드디어 숲속 쉼터 펜션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대학 선배 부부였는데 그들이 떠나면서 정말 편안했다는 말을 남겼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첫 달부터 주말 예약률이 80%에 달했고 월 매출은 420만 원으로 순조롭게 계획에 맞게 시작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예약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예약률 100%를 달성했고 온라인 리뷰 평점은 4.8점을 기록했습니다. 손님들은 특히 저희가 제공하는 조식과 직접 기른 채소 샐러드, 그리고 세심한 서비스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2019년 말까지 순이익은 2,400만 원에 달했고 준비한 대로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월 중순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3월에는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4월에는 단 한 팀의 손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대출이자 150만 원, 관리비 80만 원이 매달 지출되었죠. 처음에는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손님들이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여름 성수기에도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7월 매출은 고작 53만 원이었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저는 냉정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대로 버티면 1년 내에 모든 자금이 소진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꿈과 자산, 노후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기에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산과 통계, 확률로 모든 것을 예측하던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으니까요. 2020년 7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내와 함께 펜션 테라스에 앉아 3시간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를 펼쳐놓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정리해고에 익숙했던 회계팀장으로서 이번에는 제 자신을 정리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결론은 폐업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 8천만 원, 지인에게 빌린 3천만 원, 이대로 가다간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펜션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이 침체되면서 시세의 60%도 안 되는 가격만 제시받았습니다. 결국 지불 능력이 없어져 은행에 채무불이행을 통보해야 했고 펜션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꿈과 희망을 담았던 그 공간이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9년 만에 처음으로 카드값을 연체한 일이었습니다. 회계사로서 항상 재정 관리에 자부심을 가졌던 제가 결국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 번도 결제를 미룬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아내에게 이번 달 카드값은 낼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의 죄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65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회계 관련 채용 공고를 찾아 100건이 넘는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단 2곳에서만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면접관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일자리가 없어요. 경력이 훌륭하시지만 마지막 면접에서 받은 회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세요? 라는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제 시대에는 엑셀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주말 재고 관리 파트타임도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보더니 놀라며 팀장님께서 왜 여기에 지원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오히려 걱정하는 표정으로 이 일은 체력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래 계획보다 5년 일찍 받아 감액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146만 원에서 감액되어 115만 원만 받게 되었지만 그것이라도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폐업과 실직의 스트레스로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원래 관리가 잘 되던 E형 당뇨의 혈당 수치가 180mg/dl까지 상승했고 오랫동안 안정적이었던 요추협착증이 갑자기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신경학적 검사를 한 후 수술이 필요합니다만 비용이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수술비를 댈 여력이 없었기에 묵묵부답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면제에 의존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남은 돈, 갚아야 할 빚, 앞으로의 생활비. 새벽에 일어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30년간 학교 영양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초등학생 손자에게 할머니 집에 놀러 오고 싶지?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기를 바라지만 딸이 저희에게 자주 돈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천의 전세 아파트로 돌아와 살고 있었지만 관리비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틀었습니다. 식비도 절약해 한 끼에 3,000원 이하로 맞추려 노력했고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인 김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이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웅아, 우리 마을에 빈집 있는데 월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야.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 산골로 간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문득 그 제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월 35만 원인데 월세 10만 원이라니.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시골로 갈까요? 예상과 달리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사실 저도 어젯밤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처음으로 평창군 진부면의 오지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그리고 시외버스로 또 1시간을 달려야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버스는 하루에 단 2번만 운행된다고 했습니다. 친구 민수가 역까지 마중 나와 마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10분쯤 올라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곳으로 대부분 70살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학교도 1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빈집은 산자락에 위치한 50년 된 한옥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녹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집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흘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기본 구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특히 마당이 넓고 집 뒤에는 100평 정도의 텃밭이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직감이 왔습니다. 이곳이면 충분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같은 생각이 읽혔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동네에 사는 혼자 사시는 김할머니셨습니다. 85살의 그분은 자식들이 도시로 떠난 후 이 집을 비워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월세 10만 원, 수도와 전기세는 별도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아파트의 살림살이 중 70%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물건들이었지만 대부분은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옷장 가득한 정장과 구두, 아내의 화장품과 액세서리, 사용하지 않는 주방기구들. 중고거래 사이트와 기부를 통해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아파트 전세금을 반환받아 부채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당장의 이자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생활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차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지 알지 못했죠. 2020년 9월 25일 드디어 이사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용달차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꼭 필요한 옷가지와 이불 몇 개의 주방용품, 그리고 제 회계장부와 아내의 요리책이 전부였습니다. 30년간의 도시 생활이 이렇게 간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외의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오후 4시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몇몇 마을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환대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수 쪄낸 감자와 옥수수를 들고 와 이사 왔으니 먹어요라며 건네주셨습니다. 집에 짐을 풀고 도배와 장판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시공업체를 관리하면서 봐두었던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침 동네에 목수 경력이 있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함께 7일간 집수리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일당을 드리려 했지만 마을에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도와줘야지라며 거절하셨습니다. 70살인 제가 누군가에게 젊은이로 불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첫날 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도시의 소음 속에 살다가 산속의 정적을 마주하니 낯설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아침에 닭 울음소리로 잠에서 깨는 경험까지. 이틀째 되는 날 이웃집 박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도시에서 왔다고 하니 농사는 어떻게 지을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텃밭 농사에 대한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방법부터 배웠습니다. 씨앗은 이렇게 뿌리는 거요, 도시 양반. 할머니의 투박한 가르침을 따라 처음으로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농기구 사용법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호미를 쥐는 법, 삽으로 땅을 파는 법, 물주기 요령까지. 회계사 시절의 꼼꼼함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텃밭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날씨와 작물 상태, 농사 팁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농사에도 회계처럼 규칙과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온몸이 아파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0년 넘게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몸이 갑자기 농사일을 시작하니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요추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일주일이 지나자 점점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으로 살아가는 극단적 절약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습니다. 국민연금 115만 원 중 65만 원은 남은 대출 상환에 사용했고 월세 1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 20만 원, 통신비 5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고기는 월 1회로 제한하고 대부분 채소 위주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마을에는 공동 목욕탕이 있어서 4,000원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옷은 집 앞 개울가에서 직접 빨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연 속에서 하는 일상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병원 문제였습니다. 읍내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했고 종합병원은 아예 춘천이나 원주로 나가야 했습니다. 당뇨 약을 타러 가는 것도 하루 일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 이곳에서 찾은 평화가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시골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텃밭에서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늦여름에 심었던 상추가 자라서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양이었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신선한 상추는 처음이에요라며 행복해했습니다. 첫 해 농사는 실패와 성공이 공존했습니다. 감자는 병충해로 거의 수확하지 못했고 배추는 벌레가 먹어 절반 정도만 건졌습니다. 하지만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는 풍작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알려주는 농사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보자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라는 그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더 욕심을 내어놓은 50평을 추가로 임대해 벼농사에도 도전했습니다. 모내기부터 김매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마을 어르신들의 지도 아래 배워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0kg의 쌀을 수확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먹을 쌀을 직접 지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닭장을 지어 암탉 10마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할머니께 2마리를 얻었는데 점점 늘려서 10마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남는 계란은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닭들과 교감하는 시간도 의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하던 손이 이제는 닭모이를 뿌리고 계란을 줍는 손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농사일이 제 건강에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당뇨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혈당 수치는 120mg/dl로 안정되었습니다. 요추협착증 통증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검진에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죠?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농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의 육체 노동으로 체중도 12kg이나 감량되었고 혈압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출과 함께 일어나 일몰과 함께 잠드는 생체 리듬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5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급자족의 경제적 가치도 발견했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채소와 계란, 쌀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연간 약 240만 원의 식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공동 장터에 잉여 작물을 가져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월 평균 15만 원의 추가 수입도 생겼습니다. 이웃 농가를 방문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얻는 물물교환 시스템도 활발했습니다. 특히 제가 회계와 세금에 밝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농사 관련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고 대신 신선한 농산물을 받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적어도 풍족함을 느끼는 이상한 경험이라고 아내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농사 일지를 정리한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록용으로 시작했는데 비슷한 상황의 도시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에서 농부로라는 저의 변화 과정은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만 시골 생활이 항상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보일러 수리기사가 도시로 나가 있어서 3일 동안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릴 때는 집 안에 습기가 차서 옷가지와 이불이 축축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통도 큰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다니지 않아 병원이나 장보기를 위해 읍내에 나가려면 정말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중고 자전거를 구입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다니기 시작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그냥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조차도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약이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제 건강과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골 생활 1년이 지났을 때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우리의 생활을 보고 나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은 처음 봐요. 아들은 제가 닭에게 먹이를 주고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70살 농부의 시골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약 1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것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 30년과 시골 생활 2년을 비교해보면 제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성공의 척도가 연봉과 직위, 소유한 것들의 가치였다면 이제는 하루의 충실함과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단순한 기쁨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70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 이렇게 충만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계사처럼 계산해보니 행복지수는 200% 증가했습니다. 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본 같은 업계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비슷한 길을 걸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선배님 정말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계산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재산과 지위를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비상계획을 꼭 세우세요. 모든 계획이 틀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유연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마을 이장님과 함께 빈집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빈집을 수리해서 도시에서 은퇴한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제 경험을 살려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군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교훈은 무언가를 잃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펜션, 신용등급. 이 모든 것을 평생 지켜온 것들을 잃었지만 대신 건강과 평화,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더 단순하고 진실된 행복을 얻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 닭에게 먹이를 주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예전에 저 회계장부 앞에서 밤을 새우던 그 사람이 지금의 저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내 부러움의 시선을 보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70살의 나이에 시작한 농부 생활,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되고 충만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어쩌면 10년 남짓한 시간이 더욱 기대됩니다.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그리고 매일 저녁 별을 보며 이 단순하고도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텃밭에서 물을 캐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회계사로 28년을 살았고 펜션 사장으로 2년을 살았고 이제 농부로서 2년을 살았다. 다음은 무엇이 될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생은 언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에 시작한 새 출발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